마을 앞으로는 큰 길이 나 있었다. 그 큰 길로 세월은 쉼없이 오고 또 갔다. 경주 최 씨가 이 마을에 와서 자리 잡은 것이 400년 전. 여전히 그 터에 남아 자기 삶의 애환을 함께 뿌리고 거두는 이들이 있으니 대대로 이어내려온 한성바지 마을이 이곳 이졸이었다. 매년 2차례 이졸이의 후손들은 문중의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뿌리 깊은가. 마을에 이 평조가 심었다는 괴목나무 아래 모처럼 후손들의 마음이 애틋하기만 하다. 웬만큼은 주름살 깊어져서나 찾아오는 길. 후손들은 또 어딘가로 길을 잡아갔다. 숭열사, 이 평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조선조의 청백리로 흔히 자마선생이라 불리는 정무공 최진립. 그 앞에 후손들이 간략한 예를 갖춘다. 갑작스런 문중회의 소집으로 모인 이 후손들을 자마선생은 또 예정에도 없이 맞이했던 것이다. 문중회의는 종가의 사랑방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자마선생의 유품이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다. 어디다가 묻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디에 아마 안 묻었겠느냐라고 전에 내려오는데 오다가 어떤 사람들이 아마 그렇다면은 사당 안에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그것이 막 사당 안으로 굳어졌는지 그것도 사실. 떠도는 말조차 후손들은 외면할 길이 없다. 조상의 유품을 찾는 일에 어찌 소홀함이 있겠는가. 후손들의 얘기가 두런두런 깊어갔다. 이튿날 후손들은 마침내 발굴 작업에 나섰다. 그런데 태길이 잘못됐던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후손들은 먼저 조상의 위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데 마음을 썼다. 과연 조상께서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실까? 사실 이런 일은 온당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어딘가에 유품을 숨겨야 했다면 선조께서는 오히려 이런 광경을 기다리지는 않으셨을까? 칼하고 갑옷하고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조상분들이 이 얘기하기를 그냥 놔둬놓으면 이거 아마 일본 놈들은 이제 뺏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당 안에다가 그래 묻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당 안에만 묻었다는 것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 정교부 때 하시는 거예요. 종손에서 종손으로 그리고 다시 종손에게 이런 얘기는 400년을 내려왔다. 허나 사당이 함부로 손댈 수는 없었다. 나라와 유림에서 영원토록 제사를 받들라고 허락한 불천 위의 사당이 아니었던가. 그리하여 선조가 묻었다는 유품은 400여 년 동안이나 이 땅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마루장을 모두 드러내고 파보았으나 두꺼운 시간에 지층을 뚫고 나와야 할 유품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차츰 후손들의 기대도 이리저리 시들기 시작했다. 후손들은 망연해진 시선으로 파헤쳐진 땅을 바라다 보았다. 400년 전에 그 유품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그 유품은 후손들의 마음 한 귀퉁이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2000년) 전 돌산 고호촌이라 불렸던 이곳, 바로 이곳에서 경주 최씨들의 역사는 시작된다. 당시 진안 땅의 육촌장들은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 신라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이들에게 신라 3대왕 유리 이사금은 각 성씨를 하사하게 되니 그중 돌산 고호촌의 촌장이었던 소벌돌이는 최씨성을 갖게 된다.
이때가 서기 32년. 이로써 소벌돌이는 이 땅 모든 최씨들의 시조이자 경주 최씨의 시조로서 2000년 문중사를 열게 됐던 것이다. 그 2000년의 세월 뒤에 오늘을 사는 후손은 약 100만을 헤아린다. 돌산 고호촌과 경주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었다. 현대와 고대가 공존하는 도시, 그곳이 오늘날의 경주다. 일찍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바 세계 10대 유적지의 하나. 도처에 1000년 전의 세월이 흩어져 있어 흔히 노천박물관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곳 어딘가에는 경주 최씨들의 삶 또한 남아있을 것이다. 경주시 교동에 있는 일명 최부자집이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경주 최씨 고택으로 99칸 규모. 이 집에서만 10대 진사, 12대 만석군을 배출해냈다고 한다. 이토록 번성했던 경주 최씨의 세월은 어디서 시작됐던 것일까? 성균관의 봄, 전국의 유림들은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인다. 엄연히 시대는 바뀌었으나 그 시대가 남긴 여운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석전대제라 불리는 이 의례는 공자를 모시는 제사다. 이 자리에는 동국 18년 또한 함께 배향돼 있다. 공자와 같은 맹자와 같은 삶을 살다 간 이 땅의 성현들, 그 가운데는 경주 최씨가 낳은 인물 또한 있으니 문창공 최치원이다. 그의 아호는 고운. 신라의 문학계를 대표하는 최고봉으로 특성시조인 소벌돌이의 24세손. 그러나 소벌돌이 이후 세대가 불분명하여 문창후 최치원을 관양시조로 한다고 경주 최씨 상계본은 적고 있다. 따라서 경주 최씨들은 자신이 몇 세 손인가를 그로부터 헤아리는 것이다. 고운이 태어난 때는 신라말, 사량부 곧 지금의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독서당에서였다고 한다. 기록에 전하는 바대로 그가 이곳에서 자랐다면 이 방은 신라 문학의 최고 산실쯤이 된다.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문장들 속엔 또 이런 풍경들이 속속들이 배어 있을 것이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변해버린 자리, 영암은 당시 당나라를 오가던 포구, 구림촌이 있었던 터다. 고운은 이곳에서 도당 유학길에 오른다. 그때 그가 남긴 시가 전하고 있으니 철모로는 12살 어린 나이에 신랄처럼 중국에 들어갔다가 은하인 양 찬란한 한창 나이에 금이 환양 신라에 돌아오련다. 유학길에 오른 고운은 18에 당나라 빈공과의 급제, 관료에 나간다. 그리고 그 5년 후에는 자신의 문장을 중원천하에 떨치게 된다. 서기 879년 황소의 난이 일어나 고운은 종사관으로 토벌에 참여한다. 반적 황소를 꾸짖는 격황소설을 지어 황소가 이 경문을 읽고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명문장을 남긴 것이다. 28 되던 해 고운의 금이 환양은 고운은 새로 일어나는 고려를 보며 기울어져가는 조국 신라의 운명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 뒤
고우는 주저없이 길을 떠난다. 세상을 버린 채, 자기를 버린 채. 고운의 행장기에 따르면 해인사에 있는 암자들의 이름이 자주 나온다. 그가 이곳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이었을까? 고운이 자주 머물던 농산정 곁에는 천년 전 그와 함께 했던 그 산과 그 바위가 있다. 그곳에 그는 자신의 친필 또한 새겨놓았으니 그 신비경에다 이런 시 한 편을 짓는다. 미친 물 바위 치며 산을 울리어 지척에서 하는 말도 분간 못하네. 행여나 세상 시비 귀에 들릴까 흐르는 물을 식혀 산을 감쌌네. 시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강요한다. 그것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사 속에서 경주 최 씨는 어떻게 변해갔을까? 고려는 태조로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 제도를 추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 나간다. 그때마다 지방 호족 세력들에게 견제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고려사 열전 최승로 편을 보면 고려 왕조에 들어 6 임금에게 차례로 중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그가 그처럼 중용될 수 있었던 이유, 글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성종 원년에 올린 시무 28조는 국가 전반의 폐단을 지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제시했던 것, 아마도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세월 때문일까? 고려시대의 명문세가를 얘기할 때에도 경주 최 씨는 어김없이 거론되곤 하는 것이다. 고려조에 들어 경주 최 씨는 차츰 분파를 이루며 대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우, 광위, 청, 진, 호, 예, 해, 단에 이르기까지 경최는 번성하며 고려시대를 풍미해왔던 것이다. 한 성씨를 가늠하는 데는 흔히 문과 급제자 수를 따지고 명문의 척도를 정치적 세력의 성장과 관련시키는 관료적인 조선 사회에서 고려조의 명성을 날린 경최가 의외로 벼슬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명문으로서 경최는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선조의 세월은 오늘과 맞닿아 있다. 둘러보면 그때의 삶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날은 최재우의 득도 기념일이라고 했다. 134년 전의 오늘, 바로 그 시간을 찾아온 사람들의 가슴 한 귀퉁이를 들춰보면 하늘과 좀 더 가까워진 곳에 경최의 삶이 있는 것이다.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의 본명은 복술이라 한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을 구제한다는 신념에서 스스로를 죄우라 고쳐 불렀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당시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때 그는 동학을 창시, 구도자의 길을 걷는다. 민심은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세월과 민심은 얼마나 달리 흘러왔는가. 그래서 동학혁명은 일어났다. 기치는 제포구민과 보국안민, 내세와 현실에 있어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했다. 그것이 동학의 이념이었으니.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인데 어찌 선악이 있을 것인가. 최재우는 언제나 되물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은 오늘 어디에 있는가? 산을 오를 만한 이유는 많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다들 엇비슷하다. 때마침 소풍 나온 이 아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묘남 최익현의 동상. 묘남, 그는 조선말 전국 유림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나라는 기울어 있었다. 양요를 거치며 구군은 날로 기울어 갔다. 강화도 조약과 을사 조약이 체결되고 나라를 잃기까지 면함의 삶은 조선조와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이다. 전국의 유림을 이끌고 광화문까지 나아가 절규했으나 이 상소로 말미암아 흑산도로 유배되게 된다. 그 후 그의 삶은 물러남의 연속이었다. 관직 제수, 상소, 삭탈관직. 그의 생애는 그렇게 이어졌고 반복됐다. (1906년) 묘남은 의병을 일으켜 태인, 정읍, 순창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동족 간의 싸움을 피한 채 일본군에 잡혀 대마도로 유배되어진다. 일본에서 묘남은 곡기부터 일체 끊었다. 적이 주는 한 모금의 물도 한 톨의 쌀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세상을 등지니 1906년 11월 17일 향년 74세였다. 멀고도 가까운 현해탄의 대마도, 곡절 많았던 한일 관계사가 수없이 거쳐갔던 곳. 묘남이 순국한 지 90여 년 만에 이곳 대마도에는 그를 기리는 비가 세워졌다. 이 땅에서 목숨을 잃으셨다면 오늘 이 현장에서 그분의 생명이 뜻깊게 수생하시는 이 묘남은 임종하기 전에도 상소를 올렸었다. 이른바 유소. 조선조의 국권 회복을 비는 내용이었다. 오늘 그의 상소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가 살다 간 삶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매년 양력 4월 16일 예대로 후손들은 모두 의관을 정제하고 시조의 영전에
분향을 올릴 준비에 바쁜 것이다.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경주 최씨 문중의 법도 그것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 문중의 시간은 후손들의 마음속으로 흐른다.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문중사는 까마득한 나이에 또 한 살을 보태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중사의 뿌리는 더욱 굵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언젠가 이 후손들은 또 조상이란 이름을 갖는다. 그 언젠가 이들의 후손들이 오늘처럼 찾아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려 할 때 경주 최씨 문중사는 또 한 번 꼽힐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전통이란 빠져나가고 싶은 세계다. 시조를 기리는 마음이 언제까지나 오늘 같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답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문중사는 더욱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